지금까지 중국은 미국의 공격에 말로만 발끈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앞서 2일 미 국무부가 중국 외교관들의 활동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은 미국의 행위는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에 위배되고 중미 관계와 양국의 정상적인 교류를 심각히 방해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미국 내 반중 세력이 완전히 이성과 자신감을 잃었다는 것이라며 마치 반중 피해망상증과 같다고 반발했죠. 그렇지만 중국의 성명에선 미국 측의 제재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은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요. 또한 지난달 27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남중국해 관련 군사활동이 연루된 중국 기업과 개인들을 제재 명단에 올렸을 때도 중국은 미국의 제재가 부당하다며 남중국해 관련 활동은 중국의 고유 영토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도 미국의 장단에 놀아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문제를 일으키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죠. 하지만 이 발표에서도 중국은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 정확히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거침없이 중국 때리기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중국은 계속해서 말로만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중국의 경고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비웃음 섞인 분석도 나왔는데요. 그런데 최근 말로만 공격하던 중국이 간만에 미국의 제재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5일 미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을 대표하는 파운드리 업체인 SMIC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미국 기업과 SMIC 간 거래를 사실상 차단하는 방안에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MIC는 화웨이와 거래하며 세계 5위의 파운드리 업체로 성장해온 기업으로 최근 중국 정부의 세제 혜택을 받으며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죠. 결국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로 SMIC가 실제 블랙리스트에 오른다면 앞으로 거래 시 미 정부의 여러 단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날 미 국방부는 구체적인 SMIC 규제 추진에 대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기업과 중국 기업 간 거래로 미국의 반도체 기술이 중국 인민해방군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기 때문에 이번 미 국방부의 SMIC 거래 제한 역시 이와 일맥상통한 것으로 유추됩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의 핵심 기술을 자립화하려던 중국의 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와 월스트리트 저널도 중국의 파운드리 기술은 대만과 한국보다 떨어지지만 최근 중국 정부가 수십억 달러를 투입해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며 이번 미 국방부의 조치로 중국의 파운드리 꿈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게다가 많은 전문가들 역시 미 국방부가 SMIC 규제를 검토 중인 진짜 속내에 대해 중국의 반도체 사업을 주저앉히기 위해서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죠. 그렇다면 만약 미국 정부의 제재가 현실화된다면 중국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현실적인 답은 중국 땅에서 더 이상 파운드리 사업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파운드리 사업은 미국의 기술이나 장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미국과 연을 끄는 파운드리 사업은 애초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대만 TSMC가 미국 정부의 압박에 화웨이의 주문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도 같은 이유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중국의 파운드리 사업이 무너지는 것은 한국의 굉장한 호재인데요. 우선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의 3분기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에 따르면 대만 TSMC가 54%로 세계 1위를 차지했고 한국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가 17.4%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반도체를 위탁 생산할 수 있는 파운드리를 가진 기업은 TSMC와 삼성전자 둘뿐이며 기업 전체 매출은 삼성전자가 우세하지만 파운드리만 놓고 보면 TSMC가 압도적이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파운드리가 무너진다면 중국이 차지하고 있던 점유율을 한국이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중국 점유율 중 상당수가 대만에게 갈 수도 있겠지만 기업 입장에서 반도체의 미래를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파운드리라는 작은 나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반도체 전체의 큰 숲을 고려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반도체는 크게 메모리와 시스템 둘로 나뉘며 메모리 업계에서는 한국이 전 세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세계 1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대만이 굉장히 우세하죠. 이에 대해 반도체 업계도 미국은 반도체 디자인, 일본은 소재, 대만은 파운드리, 한국은 메모리에서 승자 독식하고 있다며 각 나라가 가장 잘하는 분야를 나눠 가진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합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대만이 경쟁하고 있는 파운드리 나노 경쟁은 분명히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분야입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도 이 나노가 반도체 기술력 경쟁의 마지막 단계라고 판단하고 있죠. 그렇다면 훗날 한국과 대만 모두 이 나노 체계를 갖추게 된다면 반도체 업계 경쟁은 파운드리에서의 나노 경쟁이 아니라 누가 다양한 반도체를 한 곳에서 잘 만들고 조립하냐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현재 이걸 모두 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으며 지금부터라도 한국이 파운드리에서의 업계 점유율을 늘린다면 현재 1위는 대만이지만 중국의
파운드리마저 한국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점차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정말로 중국의 SMIC를 제재하여 중국 내 파운드리 업계를 붕괴시킨다면 SMIC의 기존 고객사들은 한국과의 협업을 고려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죠.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의 말로만 경고하던 중국은 똑같이 맞불을 놓을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요. 5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SMIC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에 발끈하며 중국이 보유 중인 미 국채를 모두 팔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가 보유한 미 국채는 약 1조 달러 이상으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죠. 만약 정말로 중국이 미 국채 보유량을 대거 줄인다면 역대급 수준의 미 국채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세계 금융시장에 혼란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으며 미 달러에도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미중 갈등이 본격화하기 시작하자 미 국채 보유량을 꾸준히 줄여왔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1,060억 달러 상당의 국채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준양 상하이 재경대학 교수도 중국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미 국채 보유를 점진적으로 8천억 달러 수준까지 낮출 것이라면서 군사적 충돌 같은 극단적 상황에서는 전량 매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과 홍콩을 달러화 결제 시스템에서 배제하는 등의 금융 제재를 가한다면 미 국채 보유를 대폭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3일 시 주석도 중국 공산당의 역사를 왜곡하거나 공산당과 중국 국민을 갈라놓으려는 어떤 사람이나 세력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날 시 주석은 중국 항일 승전 75주년 좌담회에서 중국 고유의 사회주의를 왜곡하고 변경하려고 하거나 중국 인민들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이루어온 위대한 성취를 부정하고 폄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중국의 발전 방식을 바꾸려고 하거나 스스로의 삶을 발전시키려는 중국인들의 노력을 방해하는 그 누구의 압력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끈했습니다. 지금까지 시 주석은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와중에 직접 의견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최전방에 나서서 중국을 비난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시 주석이 이례적으로 대미 경고에 나선 것은 최근 미국 내에서 고려 중인 중국의 파운드리 사업 제재 및 각종 대중 압박안들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환구시보도 시 주석이 미국의 중국 공산당 공격에 반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최근 미국이 공산당의 퍼부은 비난들에 간접적이지만 강력하게 경고했다고 보도했죠. 하지만 현재 대외 정세는 중국에 유리하지 않은 형국인데요. 지난달 25일부터 이번 1일까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유럽 순방 결과가 최근 드러난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자신감을 드러내며 동시에 미국의 대중 압박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공감을 이끌어낸다. 계획은 너무나도 좋아 보였습니다. 특히 왕이 부장이 방문한 곳도 아주 심혈을 기울여 꼽은 국가들이었죠. 바로 최근 폼페이오 장관이 방문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비협조적인 성향의 나라들인 독일과 프랑스와 중국이 많이 투자하는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들만 골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아주 잘못된 판단을 내렸는데요. 미국의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중국에 공감해줄 수 있는 나라를 이분법적으로 나눈 것 자체가 이미 논리적으로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럽 순방 5개국 중 무려 4개국이 왕이 부장을 면전에 두고 홍콩 국가보안법과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 등 중국이 민감해하는 부분을 건드렸는데요. 유럽 순방 첫 번째 방문지였던 이탈리아의 경우 유럽연합 국가 중 처음으로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화웨이 제재에도 동참하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중국은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루이지 디마이오 외무장관은 홍콩의 자치권과 자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이어 네덜란드 역시 보안법을 두고 극도로 우려되는 사건이라고 밝혔으며 프랑스에선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에 대해 왕이 부장에게 지적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사실상 장난 수준이었는데요. 유럽 국가들 중 미국과 가장 갈등 수위가 높아 많은 기대를 걸었던 독일이 왕이 부장에게 각종 비판과 비난을 연달아 쏟아낸 것입니다. 우선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홍콩과 관련해 일국양제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홍콩 보안법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또한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를 두고도 유엔 감시단의 접근을 허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죠. 심지어 지난달 31일 대만을 방문한 밀로스 비스트르칠 체코 상원의장을 향해 왕이 부장이 체코는 14억 중국인의 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에 대해서도 마스 장관은 독일은 체코인들과 완전히 연대한다면서 당신의 협박은 여기서 통하지 않는다고 꼬집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외신들은 왕이 부장의 유럽 순방을 두고 차가운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SCMP의 경우 왕이 외교부장이 유럽 순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 외교와 경제 제재에 대해 저항하려 했지만 얻은 건 별로 없었다고 평가했으며 워싱턴 포스트도 중국이 방어벽을 고치려 유럽에 갔지만 아무것도 못했다면서 유럽의 반응은 확실히 쌀쌀 맞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독일 싱크탱크인 세계공공정책연구소는 왕위는 최소한의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으며 시장 접근성 양보와 같이 유럽이 신경 쓸 만한 제안을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고 아무도 지지하지 않을 정도로 지치고 달아버린 다자주의 협력을 강조하는 진부함만을 되풀이했다고 평가했는데요. 결국 이번 왕위 부정의 유럽 순방은 아주 처참하게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죠. 더군다나 이제 중국은 유럽이 아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압박당할 가능성이